국민 라디오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 그리고 그것이 꽤 호감적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전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똑같이 예상치 못했던 행동이지만 그것이 정말 비호감일 때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반전이고 어디서부터가 배신일지.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반전 매력이라고 마구마구 우기고 싶게 만드는 분이죠. 이말단 임승수 교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전미 완전 죽여주는 남자 임승수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책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처음부터. 네. 제가 6월 출간 예정인 책 하나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자 교정 보고 있어요. 이 책이 돈 냄새가 나요. 저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홀린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내용이 좋은 책보다 돈 냄새가 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지독한 돈 냄새가 나더라고요. 샘. 네. 저한테서는 돈 냄새 안 나요? 예. 아, 죄송해요. 전 돈하고 관련이 없는 게 티나나 봐요. 그 말년에 재물이 있어 보입니다. 72호로. 저는 오늘 이후로 재물이 보여요, 제가 지금. 진짜요? 6월부터 재물이 확 들어올 것 같아. 저 샘이랑 완전 친해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책 쓰기를 주제로 지금 쓰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도 나왔어요.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아직 이제 출판사에 깔리진 서점에 깔리진 않았는데요. 이제 열심히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가 5월 26일 새벽 4시 반에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책에 머릿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말을 쓰다가 뒷부분에서 쓰던 제가 감동했어요. 자기가 쓴 걸 보고 자기가 자뻑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두시군요. 예, 병원이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적어왔어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연료가 한정된 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차를 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인생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아닌가? 묻겠다. 왜 유독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할 때는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가지 않는가? 심지어는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같은 궤도만 뱅글뱅글 돌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가 마흔이 넘으니 연료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조바심이 부쩍 든다. 그렇다면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차를 멈춰 더욱더 원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돈의 시간을 팔지 않으면서부터 행복해졌다. 적어도 나에게는 책 쓰기가 바로 그런 삶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당신에게 무한궤도를 벗어나 원하는 곳으로 직진할 수 있는 용기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4년 5월의 비온 다음날 새벽, 임승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확? 저는 지금 순간, 네. 선생님이 저한테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서 꼭 얘기를 전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런가요? 예.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예. 돌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예. 네. 오늘 초장에 좀 임팩트 있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주 전부터 홍보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냄새가 나는데 이럴 때 조금 힘을 실어줘야 돼, 이 책에. 네.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의 책 얘기하는 게 사실 방송에서 저렇게 약간 여러분 혹시 뻔뻔하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임승수 선생님이
방송 아닐 때는 얘기해도 될까요? 이러고 되게 조심스러워하세요. 혹시 예.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까봐.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러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너무 좋은 책을 권해주는 것도 사실은 책임이고 의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선생님 늘 방송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10년간 공부한 걸 1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뺏어가시는 도둑질을 예. 하시는 거라고 책을 읽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 책도 제 인생 이번엔 40년이 담겨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왠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책이 출간되면 제가 심지어 좌변기에서 이 출간 특집 편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 책 쓰기에 대한 한번 강의를. 네. 저번에 글쓰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책 준비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계속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네. 이제 6월에 특집 편성 책 쓰기 강의를 들으시면 네. 다음날 책이 나올 거예요. 약장수 같다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를 위해서 그 특집 꼭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제 광고 들어가셔야지. 네. 오, 예리하셔라. 예.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뒷담화 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바뀌실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것이 프로의 힘인가요? 깜짝 놀랐어, 지금. 목소리가 달라져. 뒷담화 까고 막 육두문자 날리고 있었는데. 어머, 쌤?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욕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그쵸. 지방선거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욕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프로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단하세요. 괜히 그 방송 구력 몇십 년이 아시구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저 예.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방송으로 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사적으로 한 대화를, 요거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참 좋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희생해서, 우리 조금 당황하고 계신 거 아세요, 본인이? 우스워지더라도 들으시는 예. 분들이 즐겁고 뭔가 얻으실 수 있다면 뭐 예. 충분히, 저는 예. 프로입니다. 예.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이제 저는 저번에 이제 철학을 마쳤고, 오늘은 예전에 그 쇼크 독트린 네. 그 책을 한번 소개드렸을 때 반향이 엄청났었죠.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역시 제 책보다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즘 순위도 좀 내려가고 있고 어떤 분은 게시판에서 니는 초심을 잃었다. 그 초심이 뭔가 봤더니 남의 책 소개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 내가. 연결이 그렇게 되나요? 내 책만 자꾸 소개하니까 그래서 조금 오늘은 또 남의 책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소개하는 책은 예. 그냥 남의 책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남의 책이잖아요. 오늘 지금 할 거는 또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면 서로 시장이 겹치기 때문에 외국 사람입니다. 예. 네. 그 실리아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쌤, 그 책을 먼저 하나요? 예, 이 책을 먼저 합니다. 그때는 다른 책을 먼저 한다고 아니요, 하셨는데. 이 책을 먼저. 준비를 그 책으로 하셨어요? 아니요. 오프닝이 그 책과 관련된 오프닝이. 괜찮아요. 예.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을 먼저 하고요. 이 책은 제가 사실은 국가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은 그 표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죽음의 올가미를 던지는 자들은 누구인가? 왠지 음모론스럽죠? 네. 잘못된 에이즈 가설로 배를 불리는 자들의 놀라운 흑막. 좀 이렇게 싼마이 느낌이 나요. 책 이러기 카피만 보면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면 에이즈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에이즈 음모론 있잖아요.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에이즈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다룬 책인데 저는 사실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에이즈 관련된 무슨 음모론이 있대더라 정도 얘기를 들어서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뭐 음모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공계 출신들은 예. 전형적으로 잘 안 믿더라고요. 예, 뭔가를.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저 이렇게 빼딱한 이공계 출신인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거짓말. 네,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모론 책이 아니라 팩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 책이 워낙 두꺼운 책이에요. 사실은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어서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고 일부를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즈의 원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HIV 바이러스거든요. HIV 바이러스. 이것이 그렇죠. 이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고 영어로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HIV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대부분의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되는 것들은 바로 이 HIV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 HIV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면 이 도발적인 얘기부터 이 책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 미생물이 어떤 특정한 미생물, 그러니까 HIV처럼 어떤 특정한 미생물이 감염성 질병, 그러니까 에이즈는 감염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감염성 질병의 원인인가를 판단하는 이 고전적 검사법이 있는데 이것을 코흐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법칙은 주로 이제 4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해당 미생물이 그 해당 질병의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것은. 그렇죠. 예. 발견이 안 되는데 원인일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례에서 발견돼야 하고, 숙주로부터 분리되고, 순수 조직에서 배양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독립된 개체여야 한다는 거죠. 뭔가 원인이니까. 그리고 민감한 숙주에 주입했을 때, 동일한 질병을 일으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숙주에 주입을 했을 때 병이 일어나야 원인인 거니까. 그리고 4번째로 미생물이 감염된 숙주에 현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너무 당연한 거 1 아닌가요? 더하기 1은 2 같다라는 그런 정도로 당연한 얘기들인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자인 버클리 대학의 피터 듀스버그 교수가 HIV가 이 코어의 법칙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결코 증명된 바가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검증됐다고 하는 이 과학 논문들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HIV나 HIV 항체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4천여 건의 에이즈 사례를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HIV라고 하는 것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에이즈 사례를 4천여 건이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너무 큰 수치잖아요. 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듀스버그 교수처럼 소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극심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 이런 얘기들은 공식적인 과학 논문에 아예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피터 듀스버그 교수가 사실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어요. 누가 탄압하냐면 바로 이 에이즈 약을 만드는 업체들에서. 이렇게 피터 듀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HIV가 완전히 검증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아예 HIV 발견자로 200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릭 몽타니에. 그러니까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인 사람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HIV 바이러스의 발견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2009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하우스 오브 넘버스라고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하우스 오브 넘버스의
이 감독이었던 브렌트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헨리와 셀리를 제가 동시에 했다가 아주 개쪽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시는군요. 또 도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희정 아나운서가 요즘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만큼은 제가 문 아나운서를 서포트해드리고 싶어요. 진정? 네, 목소리를 좀 아끼셔야죠. 보배신데 이 국민 라디오에. 야, 저렇게 몰아가시는군요. 네, 예. 제가 요즘 찰싹 붙었어요. 왜냐하면 EBS 잘리고 나서 여기밖에 없어 갈 데가. 잘 부탁드려요. 네. 문희정 아나운서가 사실 PD도 하시거든요. 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저러세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브렌트 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독이고요. 몽타니에는 그 HIV의 발견자입니다. 여러분, 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브렌트 링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전에 산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창궐을 치료하는 데 있어 산화 부담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일까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IV의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들은 만성적으로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HIV에 일상적으로 수없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면역 체계는 몇 주 만에 그것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들의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HIV에 감염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영양 결핍과 산화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는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IV가 침투하고 살아남기 쉽습니다. 마치 백신은 마법의 언어로 통용됩니다만, 그러니까 에이즈 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이 네. 아닐지라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양 공급이나 항산화제, 위생 환경 개선, 기타 기회 감염을 제압하는 방법 등 감염을 감소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뭔가 호화롭고 대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감염률을 서구 국가에서의 감염률 정도로 쉽사리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건한 면역 체계를 갖출 경우 인체가 자연적으로 HIV를 제거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흥미롭군요. 아프리카에서도 항리트로바이러스 약제보다는 항산화제나 자연요법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항산화제, 영양 공급을 비롯해 기타 기회 감염의 제압, 즉 말라리아나 폐결핵, 기생충 감염, 해충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기를 청결하게 유지시키는 등 저렴하고 쉬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장려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 재단과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재정 지원 활동이 약제 구입이나 백신 유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각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가 자문을 구하는 국제기구들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언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영양 공급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별로 이윤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별 이득이 없지요. 사실은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HIV를 자연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강건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겠군요. 만일 감염된 가난한 아프리카인을 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도록 도와준다면 그들 역시 자연적으로 HIV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군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인 듯한데요. 지금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항상 약제와 백신만을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당신이 들어왔던 것과는 다소 다른 정보겠죠? 하하. 자,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아우,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좀 잘했나요? 저번보다 나아졌나요? 저 개판인가요, 역시? 아니,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름 목소리 변조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랬죠. 두 사람을 연기하기 위해서. 좀 부족합니다만. 아이쿠야, 죄송해요.
목소리 구분이 안 간다고. 그래서 네트를 팔았더니 혼자 하지 마시고 문중전님하고 같이 하시지 용하고. 아, 제가 문중전님 목소리를 아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헛기침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HIV의 발견자조차 네. 백신이나 약제 같은 것은 근본 처방도 아닐 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 책에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HIV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에이즈의 그 원인이라고 규명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릭 몽타니에는 원 오브 댐,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거고. 그런데 유독 이 로버트 갤러라고 하는 학자, 이 제약업체랑 아주 친밀한 이 학자, 그리고 이 사람 쪽에서 좀 사기를 쳤어요. 노벨상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이 릭 몽타니에가 발견한 것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가 나중에 막 사과하고 그런 짓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과학자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네. 몹쓸 짓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백신을 팔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책에 나타난 수많은 전문가 인터뷰와 사례 조사들이 HIV가 에이즈의 원인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HIV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약 처방을 전혀 안 받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반면에 HIV 음성인 사람들도 에이즈와 똑같은 증세로 사망하기도 하고 HIV 양성 반응 생존자가 나타날 때마다 잠복기가 막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한참을 살아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복기가 이거는 사실 이 정도 되는 병이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아예 HIV 양성 테스트에 대해서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팩트들을 접하고요. 저는 정말 이 에이즈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상식들이 너무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더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한 얘기가 있나요? 이거는 애들 장난 수준이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2003년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리암 셰프라는 사람이 비밀리에 조사를 해가지고 뉴욕시 아동 서비스국,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뉴욕시 아동 서비스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 기관이 보호하고 있던 고아들에게 강력한 에이즈 약제와 실험적 에이즈 백신, 기타 약제를 강제 투약했다는 폭로성 기사를 기고한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뉴욕시 아동 서비스국이 고아들을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소아 임상 실험을 한 수많은 사례의 일부였다는데요.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뉴욕시의 워싱턴 하이츠 거주 지역에는 ICC,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육신 아동센터 뭐 이렇게 되거든요. ICC라고 하는 이 기관명을 가진 HIV 양성 반응 고아들의 양육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HIV 양성 반응이 나온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곳이란 말인 거죠, 전문적으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의 고아들은 이 ICC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 실험에 투입된 아이들 중 일부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있었어요. 약을 거부하거나 먹지 않으려 하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음식물 튜브를 복부에다 아예 꽂아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소아관에 그래서 직접 약제를 투여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그 사진까지 다 나와요. 사실 되게 진짜 끔찍한 사건인데, 이 아주 중요한 거짓말 책에 다음과 같은 증언이 나옵니다. 이 실리아 파버가 취재했던 이 증언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류를 분석하던 중 나는 여름 캠프에서 ICC의 어린이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 유일한 담당 업무였던 한 간호사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아이들에게 약제를 복용시키라고 하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녀는 소리치고 다름박질치고 벽에 기어오르고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떠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모두는 아이들이 약제를 복용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클린 호어거의 증언과 일치했는데, 호어거는 2005년 5월 시의회 청문회에서 약제를 복용하는 어린이들은
혼수 상태에 구토 증상을 보이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약을 끊자마자 즉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호어건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국에게 들키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이 호어건한 사람은 약을 먹이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런 상태를 자기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서 이제 먹였다고 얘기하고 안 먹인 거죠. 이 사실을 들키고 나서 보호 중이던 2명의 아이들을 토요일 아침에 파자마 차림으로 눈앞에서 뺏겼다. 아이들은 약을 끊었을 때 바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호호건은 면접 교섭권조차 박탈당했고 사랑했고 입양시키기 원했던 2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호사는 모든 ICC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머무는 열흘간 혼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약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들어왔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털어놓을 결심을 했다고 고백했다. 고아 아이들, HIV 양성 반응이 나온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고 거의 이거 마루타 생체 실험이죠. 이것은 사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먼 얘기가 아니라 2003년에.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과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지만 웃기잖아요. 약 처방을 받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애들이 약 처방 후에 구토나 혼수 상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이게? 이게 왜냐면 사실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 화학약품들은 거의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ZT로 알려진 지도부딘의 경우는 암 치료를 위해서 사실 오래전에 개발이 된 건데 이 독성이 너무 강하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암에 아무런 효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효능이 강력하긴 한데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응?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파괴를 하는 물질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안 쓰이지 않던 이 AZT, 이 지도부딘이 에이즈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되살아나가지고 엄청난 독성으로 HIV 양성 반응자들의 세포를 무작위하게 이제 파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일예만 말씀드린 건데 이 아주 중요한 거짓말 체계 곳곳에는요, 이렇게 돈벌이 혈안이 된 제약 기업들이 임상 실험 데이터까지 조작을 하면서 이 새로운 에이즈 치료 약제를 승인받는 이 명백한 팩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 실험 데이터까지 막 이상하게 조작을 해요. 참 이게 골 때린 건데 얘기를 못 하시네요. 지금 분시영 아나운서가 아무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듣는 얘기들이요. 네, 저도 사실 이 책 읽을 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는 음모론인 줄 알고 봤는데 너무 다 팩트야. 이걸 쓴 사람이 기자예요. 의학 전문 기자.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기 평생을 바쳐가지고 취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취재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알고 계신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많이 들으시죠? 네. 엄청난 이 데이터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태를 증명하는 엄청난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에이즈 캠페인이 막 휘몰아치죠. 네. 근데 이 아주 중요한 거짓말에는 이러한 통계들에도 엄청난 거짓이 숨어 있음을 폭로를 합니다. 이 책 내용 일부를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연히 자리를 함께한 UN 에이즈 계획 직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그는 바로 앉아 있었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무례를 범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을 건넸다. 그렇지만 당신네 기관이 제시하는 숫자는 솔직히 허수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허수가 맞습니다. 바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기댄 채로 그가 맞장구 친다. 그렇다면 왜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 거죠? 돈 때문이죠. 그가 말했다. 모두 재정을 더 타내기 위해서죠. 높은 수치는 돈을 가져다 주거든요. 감시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직원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면 그들은 간단한 말로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중요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할게요. 나는 형 둘과 여동생을 에이즈로 저 세상에 보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말했다.
형제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다고요? 슬림이요.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를 가리켜서 슬림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슬림이요. 제 말은 정확한 사인이 뭐냐고요. 제 형들은 사실 말라리아에 걸렸고 치료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럼 말라리아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한 거네요? 네, 말라리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아까 에이즈로 죽었다고 말한 거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사실 간단해요. 여기서 에이즈는 그냥 모든 것들의 합성어예요. 누군가 죽었을 때 그냥 슬림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네. WHO는 내가 우간다를 방문했을 당시인 1992년부터 1993년도에 600만 달러를 에이즈에 배정했다. 결핵을 제외한 수많은 감염성 질병들은 모두 합쳐서 단지 5만 7천 달러를 배정받았을 뿐이다.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모든 것을 에이즈로 부르라고 배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대한 임상적 정의는 어이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전부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서구에서 하는 정의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프리카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정의는 방기 정의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정의가 1985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방기라는 지역에서 개최된 회의 중에 협의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서구 국가에서처럼 HIV 테스트 양성 판정이나 T세포 수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만성 설사, 고열, 체중 감소, 무기력증, 기타 경미한 증상이 요구될 뿐이다. 이 증상은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 말라리아, 기생충 감염을 비롯한 대부분 에이즈가 아닌 다른 질병들의 증상이다. 1994년에 방기 정의는 HIV 테스트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최종 업데이트되었다. 그러나 HIV 테스트는 너무 비싸서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 이게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황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기가 차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는 거죠. 이 책에, 이 400페이지가 넘는 책에는 엄청난 사례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 책을 뭐 미리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근데. 사실 이 책이, 네. 제가 왜 이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소개를 하냐면, 별로 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 전 세계인이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우스 오브 넘버스라고 하는 네.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그 브렌트 링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2009년에 미국에서 상영이 됐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다큐멘터리 대상도 받은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하긴 했는데 정말 그 영상을 봐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쌈마이들이 아니고 다 노벨상 수상자들, 세계적인 명성의 과학자들이 나와서 다 인터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저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가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말 그대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 가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의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말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의사분들도 자기 전공이 아니면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정리된 걸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임상적으로 정확히 어떤지 이런 걸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뒤편에는 이 책을 번역한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도 일부 넣어놨는데요.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아프리카 통계의 허점이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닌 게 문제예요. 이 아주 중요한 거짓말 책 뒤에 부록으로 추가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다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질병관리본부, 이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양성인, 여기서 얘기하는 양성인은 HIV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에요. 양성인이 자기가 양성인 걸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해도 에이즈로 사망한 겁니까? 그의 답변은 걸작이었다. 네. 또 물었다. 그러면은 HIV 양성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에이즈 사망입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했다. 네. 이유를 물었다. HIV가 선행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사인이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HIV 양성이기 때문에 자살을 했고 HIV 양성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교통사고 당한 것도 HIV의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부기관에서 설마 저렇게 말했을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다. 매년 발표되는 에이즈 사망 통계는 이렇게 집계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살한 게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다. 양성인의 직접 사인 통계가 있습니까? 이 직접 사인 통계는 쉽게 얘기해서 에이즈가 악화돼서 그걸로 죽은 통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의 대답은 내 귀를 잡아당겼다. 없습니다. 네? 없다고 답했대요. 양성인은 무조건 에이즈 사망일 뿐. 그러니까 뭘로 죽어도 에이즈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사인은 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경향신문의 사회부 기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자신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다. 몇 시간 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없다고 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들 사망 통계 작성은 정부의 의무인데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제가 봤어요. 에이즈 사망자 중에 3분의 1이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에이즈 하면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네. 탑 이제 방송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에이즈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던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에이즈라는 병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키스를 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깨물어서 피가 뭐 네. 이렇게 된다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해도 에이. 아니라고 네, 맞아요. 전문가분이 얘기를 그런 하시고 얘기도 많아요. 예. 네. 더불어서 그분이 아니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그게 이제 외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약 처방 받아서 평생 잘 관리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 그때 너무 놀래서 네. 더 심지어는요. 네. 그 매직 존슨이 에이즈였잖아요. 옛날 에이즈였다고. 네네. 그 사람 지금 약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약 안 먹어도 멀쩡히 살아있죠. LA 다저스 구단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뭔가요, 박사님 그랬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얘기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그게 떠오르시는 거군요, 그 얘기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는 네. 정말 공포고 만약에 누가 에이즈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직장도 다닐 수 없고요. 네.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야 되고요. 그렇죠. 마치 세상에서 쓸모없는. 근데 임산부들한테도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여기 지금 대본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임산부들이 HIV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근데 이 책에는 그래서 멀쩡한 임산부랑 애가 죽을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오브 넘버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과연 HIV 테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냐? 양성인 사람도 치료 안 받고 뻔히 잘 살고 있고 있는데 아무 오히려 문제가 없이. 약에 쩔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받는 충격처럼 전 더 받았죠. 왜냐면 이 책을 자세히 다 읽었으니까. 완전 멘붕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걸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또 이공계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지고대로 다 믿기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도 한번 이 책을 정말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라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평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와 관련된 단체 같은 데가 있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안 그래도 이 책에도 그 단체 얘기가 나와서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 모임. 이 단체 홈페이지를 갔는데 주소가 nohuaige.co.kr
NOAID는 영어로 NOAIDS고요. 지금도 홈페이지 있어요. 가보시면 볼 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뭐 관련된 글도 있고 그러다가 그 단체 관계자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직접 뜬금없이 건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돌적이거든요. 궁금해지면.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이제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도대체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래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분이 대답해 주는 거 그리고 그분의 자세 이런 걸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더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서평을 써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마이뉴스에다가 이제 제가 서평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오마이뉴스에서도 어쨌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지 메인 화면에 좀 주요하게 배치를 했고 꽤 많은 사람이 봤는데 나중에 그 기사가 올라가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 모임의 관계자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뜸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승수 씨가 오마이뉴스에 서평 써서요, 사람 목숨 살렸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다가 그때 에이즈 검사도 다 받거든요. 네.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연히 오마이뉴스에 제가 쓴 서평을 보고 아 이것이 내가 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들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도 지금 사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던 결심을 바꿨다라는 것이 제가 사실 그동안 수많은 글을 쓰고 책을 써왔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건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쳤고 그리고 또 이게 에이즈는 사실 먼 얘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있구나.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마침 내 글을 읽고 안 죽었구나. 오, 정말 저는 솔직히 이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그때 좀 실감을 했습니다. 그 에이즈와 관련된 오해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동성애 혐오증을 네. 뭐 사회적으로 사실 붐을 일으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하우스 오브 넘버스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성애를 했을 때 HIV 양성 반응이 잘 나온대요. 그런데 HIV 양성 반응 이꼬르 에이즈가 지금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동성애 행위를 하면 그 테스트에 잘 양성이 나온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사실 그 HIV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이 든다면 HIV 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실 동성애는 연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HIV 양성 반응이 유독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적 성행위를 했을 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HIV 바이러스가 나와도 멀쩡히 잘 살고 있고 그게 그렇죠. 곧 에이즈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직 존슨 지금 약 끊었다니까요. 네. 약 끊은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댓글 나왔네 지금. 아르텔라님, 저 임신했을 때 에이즈의 양성 반응 나와 재검했어요. 저 정상인입니다. 당연히 지금 정상인 거 아시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겁이 나는 지금 게요. 시청자 들으시던 분이 지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그 흑인 그래서 그 태아까지 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아니 태아는 그래서 결국에 죽었나? 아니 하여튼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 HIV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제가 살다가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다가 저희도 HIV 양성 반응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무엇이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떤 몸의 불편함이나 이 증상을 못 느꼈단 말이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살면 되는 건데 네. 차라리 그 결과를 몰랐을 때는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약제를 투여받아가지고 마치 그 항암제보다 더 센 걸 맞아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사회생활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 의대 전공이냐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뭐라고 하시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들으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어쨌건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공계 출신, 의심 많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우스 오브 넘버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에 미국에서 이제 상영이 됐는데 여기는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인터뷰로 등장하고 그 수많은 전문가 과학자들한테서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비판 그리고 수많은 반대 증거가 쏟아집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그 다큐의 맨 마지막에 쇼펜하우어 있잖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 네. 예. 이 쇼펜하우어의 그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진실은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조롱이고, 둘째는 거센 반발이며, 셋째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이 3가지를 거친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롱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거센 반발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건 자명한 것이었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충격받았는데 마지막에 이 멘트가 쫙 올라가니까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 책에는 그 추천사 비슷한 거, 이 발간을 축하하는 어떤 소중한 글이 담겨 있는데 어떤 분이 쓴 거냐면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인 한상근 교수님이 이 발간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셨거든요. 이 책에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수리과학과 한상근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시절 아시죠? 네. 그 사람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 사람 썩 질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줄 세우게 하고 네. 학생들, 예. 그리고 막 영어로 강의하려고 한국에서. 그리고 네. 막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자살했죠. 예, 많이 자살했죠. 그리고 학점 나쁘면 등록금 더 많이 내게 하고. 네.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이렇게 그 서남표 총장이 막갑한 짓을 하던 시절에 앞장서서 반기를 들었던 교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론에서 그랬대요. 자기 인터넷에 글을 써서 이제 나는 모든 강의를 우리말로 하겠다. 맞짱을 떠버린 거야. 라고 선언을 딱 하고 서남표 총장은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미 명예로운 퇴임 시기를 놓쳤다. 더 전에 사퇴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사실 총장한테 일개 교수가 그렇게 맞짱 뜨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저나 이 무희정 아나운서 같은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무희정 아나운서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잘린 거 아니에요? 저는 체제 수능적이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비열합니다. 오해지셨군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예, 어쨌든 저는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열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의감에 이 불타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용감하게 이 써주신 추천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랑 비슷하네 이 말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006년에 나온 책이 이렇게 빨리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이 책이 기념비적 작품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에이즈 가설에 의문을 가지는 과학자들과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무척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자 실리아 파버는 지난 20년 동안 그녀가 보고 들은 에이즈 가설의 문제점들을 일반 독자를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말해주고 있으며 번역자 박지훈 씨가 꼼꼼하게 애쓴 흔적도 여기저기에 보인다.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에게는 물론 과학자가 꿈인 청소년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서문에는 21세기의 제국은 의식의 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은 특정 단어의 상징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세뇌하여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자면 빨갱이, 수구 기득권, 에이즈 같은 단어들이다. 정말이지 잘 만든 단어 하나는 수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1984년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보내준 샘플을 가지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자신들이 찾아냈다고 기자들에게 선언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소송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미국이 프랑스에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고 이 사기극을 마무리 지었으며 당연히 2008년 노벨상은 미국의 과학자가 아닌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몽타니에가 받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약회사들은 공포의 마케팅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마음껏 생체 실험을 했다. 근로자가 공장에서 조금만 들이마셔도 당장 의사에게 가라는 경고문이 붙은 화공약품을 날마다 그 10배 이상을 처방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제목에 에이즈라는 단어만 넣어도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필자가 유학생이던 시절 약대에 다니던 선배가 말하기를 에이즈와 관련된 연구가 의학 쪽 연구비의 3분의 2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고 말해줬다. 또 그 몇 년간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이 이미 지난 2000년간 어떤 특정 질병 치료에 투입한 분량보다도 많다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수백억 달러를 사용하고도 25년간 한 명도 고치지 못했다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한 번쯤 재검토해보는 것이 정상일 것 아닌가. 한마디로 에이즈의 왜곡된 가설을 주장하는 주류 과학자들은 그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그래도 프랑스의 몽타니에는 노벨상을 받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독자들, 그래도 프랑스의 몽타니에는 노벨상을 받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독자들을 위해 그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그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5년간 한 사람도 치료하지 못했다. 에이즈의 원인은 아마도 성적 취향의 변화에다가 영양 부족, 약물 남용, 동시 감염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겹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영양 부족, 특정 약물의 남용, 환경오염 등이 만들어내는 복합 질병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에 세계보건기구의 고문도 추측한 바 있다. 유엔 에이즈 기구는 에이즈 공포 마케팅을 해오던 악명 높은 전임 책임자를 바꾸고 지난해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했는데 그 결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2003년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에이즈 환자와 악수하는 장면을 영국 BBC 방송이 전 세계에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이 책을 소개하자면 버클리 대학의 듀스버그 교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관해서는 제1장을 꼭 읽어보기 권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그가 제안한 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듀스버그는 에이즈 가설에 이의를 제기해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학자이다. 그럼에도 암에 대한 그의 이론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5년간 수백억 달러를 퍼붓고도 아직껏 논쟁이 끊이지 않는 곳에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기서 끝낼게요. 1분밖에 안 남았군요. 네. 거의 다 읽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약들, 그리고 백신 주사들, 과연 안전할까?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을까? 특히 아이들을 향해서 때가 되면은 이거 맞춰라, 저거 맞춰라, 딱 수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히지 않았을 때, 왜 이 아이는 거기서 예외죠? 라는 식으로 부모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맞히면 학교도 못 가요. 전 지금. 입학이 불어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큰일 났다. 예. 아주 중요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임승수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